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의 신병은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게 법원 판단을 가를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과의 상의 끝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쌍방울 그룹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구속 기준은 범죄 혐의의 소명,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3가지입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전방위로 수사한 만큼 최소한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단식으로 쇠약해진 제1야당 총수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1,600쪽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수백 쪽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비서실장을 통해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을 회유 또는 압박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가족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변호사를 교체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취도 직접 재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전 부지사 등이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냈다가 번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돌연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다며 정치 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표는 판사의 신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례없는 제1야당 총수의 구속영장인데다 자료가 방대해 심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는 오늘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의원들에 대한 비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은 의원들이 가부결 여부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하지만 또 다른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의원은 지도부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는 게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맞받는 등 당내 갈등은 이미 수습이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통합 비대위로 당을 단합해야 하는데 배신자 척결 등 6.25 전쟁 중에나 할 말을 한다며 민주당인지 공산당 독재 정권인지 헷갈린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의 4파전으로 치러질 내일 원내대표 경선에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총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영장 청구의 결과 대표가 일시적으로 구속된다 해도 그것은 대표의 사퇴 이유가 될 수 없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특히 의원 168명 중 161명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반동문자 색출과 사법부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말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 아니냐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으로 무장한 극우 전사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총선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일으켰다. 이 사람들이 주사파, 김일성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소위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동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을 선계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받고 돈도 받았다며 이제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죄했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보수단체 집회를 앞두고는 이완용이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연설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은 야인 시절의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아직도 사회 곳곳에 종북 세력과 자익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념을 앞세웠습니다. 5.16은 혁명이라는 과거 발언이 옹호는 아니라고 했지만 산업국가로 발전한 혁명적 요소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역사관으로 무장한 극우 전사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아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북한의 공산주의와 혼동해선 안 된다며 역사를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꼼수 백지 신탁 의혹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 인터넷 언론사 주식을 시누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친구에게도 넘겼다가 되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측이 주식을 다시 사들인 뒤 이 회사의 주가는 79배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폐업 위기였던 회사 주식을 되산 뒤 자신이 회사를 살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뒤 김 후보자의 남편은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 22,000주 3억 8,500만 원어치를 장 모 씨에게 매각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5년 뒤 장 씨의 주식을 같은 값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장 씨가 배우자의 50년 친구로 사실상 공동 창업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4명의 회사로 출발하는 회사의 동업자였던 거예요. 저희 남편도 또 저희 남편 친구도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김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도 장 씨는 2012년부터 소셜뉴스 주식 4,000주를 보유하는 등 돈을 빌려주고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배우자나 장 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어 실제 경영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쉽게 주식을 다시 되살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 명의만 옮겨놨다가 헐값에 주식을 다시 매수하고 이로 인해 재산 증식과 시세 차익을 누렸다면 그게 바로 꼼수 파킹입니다. 김 후보자 측이 이렇게 다시 사들인 소셜뉴스 주식 가치는 이후 79배로 뛰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폐업 위기였던 회사의 주식을 창업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주주 매입가로 되샀다며 이후 자신이 위키트리의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은 열흘 만에 범죄자를 만드니까 주주들 그리고 채권자들이 5년 후에 저희 회사가 79배 가치로 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저한테 주식 사달라고 안 했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에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일가족 5명이 서울과 김포 등 3곳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부검 결과 70대 할머니와 10대 손녀는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어머니는 숨지기 직전
자녀들이 함께 세상을 떠나자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동생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 전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 등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 이들 중 70대 여성과 10대 손녀는 피살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추락사한 채 먼저 발견된 40대 여성 오모 씨를 뺀 4명의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목 부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질식사란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손녀는 엄마 오 씨가, 할머니는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두 자녀 중 누군가 각각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머니를 숨지게 한 걸로 의심되는 40대 아들과 딸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취재 결과 70대 여성은 숨지기 직전인 지난 22일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자고 한다고 동생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애들이 자꾸 죽자고 하는데 죽어야 되니?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유족들은 이들 가족이 숨진 남성의 아내 오 씨에게 수억 원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오 씨는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하다 쫓기는 신세가 되자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이 도피 생활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딸하고 둘이 도망갔다니까요. 지난 6월엔 지인들로부터 2억 7천만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남편과 가족들은 숨지기 일주일 전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기도 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교회 보니까 며느리가 외제차를 소유한 게 나와서 아마 자격 요건이 안 될 거다라고. 경찰은 사망 직전 오 씨가 남편 등 시댁 식구들이 숨진 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숨지기 전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가 빚어졌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에는 주차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주거동, 사람이 사는 4개 동의 외벽이었습니다. LH는 이 사실을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에 보고받았는데 공개하지는 않고 최근 조용히 보강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2025년 입주 예정인 인천 검단 신도시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20층짜리 13개 동, 1,200여 세대 대단지로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이 아파트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곳은 주거동 건물 지하의 외벽 6군데. 이 외벽은 기둥 대신 건물 전체의 하중을 떠받치기 때문에 외벽이 부실하면 자칫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근 누락은 지하 공사를 마치고 지상으로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0.5에서 3% 정도 지금 모자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감리 쪽에서 전수조사해서 확인한 건 수치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LH가 설명하는 3%는 지하 전체 벽면 대비 6개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들 6개 벽면은 정상 철근량의 17%에서 많게는 50%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지난 6월 감리회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LH에 보고했지만 LH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1일 외벽에 철근을 덧대는 보강을 지시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시기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LH 측은 설계회사가 오류를 인정했으며 감리를 담당한 회사는 과거 지하주차장 붕괴가 발생한 아파트의 감리 담당 회사로 LH 전관과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 근처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총선을 6개월이 앞두고 공개 행보가 늘면서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시장으로 걸어갑니다. 운동화를 신고 편안한 차림으로 시장 안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묵과 연근 등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다치셨나 봐요. 교통사고나 좀 다쳤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사저 근처 전통시장 방문이지만 공개적인 외부 행사는 지난달 구미에 있는 부친 생가를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보수 결집에 나서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정치적 발언 없이 20여 분 동안 시장을 둘러본 뒤 떠났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일로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석 장도 볼 겸 여기.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정치 활동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사저를 찾아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더 자주 모습을 비추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또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에도 그를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7년간의 사회적 논의 끝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도 거쳤는데 의사협회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수술실을 아예 폐쇄할 생각도 있다는 의사들 설문조사 결과도 내놨는데요. 반대로 환자단체는 현재 규정에 오히려 허점이 많다고 비판합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악 수술을 하다 자리를 비우는 의사. 수술방 3곳에서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다 환자는 방치됐고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7년 전 권대희 씨 사망을 계기로 도입된 수술실 CCTV 의무화. 전신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곳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사 1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열의 9은 CCTV 설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은 수술실을 아예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술실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감소가 심히 우려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을 감시하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될 거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는 이 조치가 의사의 인격권을 훼손한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CCTV 설치 규정이 오히려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촬영이 가능하고 보관 기간도 30일로 짧기 때문입니다. 또 응급수술 등은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치료상 불이익을 입을까 그래서 선뜻 이제 요청 못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우려죠. 아들의 사망 이후 CCTV 설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 역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다 지금 제한을 많이 걸어놨고 턱이 높다는 거죠. 보건당국은 현재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최근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크게 다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금도 있죠. 그런데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데 든 건강보험 진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보험공단에선 폭행 가해자에게 이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보험금만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을 몰아 인도로 돌진하고 백화점에 들어가 마구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 이 잔혹한 범죄에 14명이 크게 다쳤고 김예빈 씨는 뇌사 상태로 3주 넘게 입원했다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자 때문에 이 20살 겨우 20살인 내가 이렇게 됐어요. 저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달 동무 채우고 갔어요. 이때 나온 의료비만도 3,500만 원에 달합니다. 개인 부담금은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3,200만 원입니다. 대개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는 공단에서 먼저 병원에 지불한 뒤 폭행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최원종처럼 특별한 직업이 없고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경우 보험금을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가해자에게 이제 청구를 하고 독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전무하게 되면 결손 처분으로 가게 됩니다.
최근 6년간 건강보험공단이 폭행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금액은 513억 원. 그런데 실제 환수한 금액은 296억 원 정도로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79억 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손실로 처리됐습니다. 보험공단에선 가해자의 재산이 450만 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상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서 국민의 건강보험료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제 기금을 때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범죄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연말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놨던 정부가 연말부터는 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로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총 971조 4천억 원, 전체 가계대출의 60%를 넘습니다. 다만 주담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필요해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중도금, 잔금 대출이나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과 갈아탈 상품을 비교하면 됩니다. 또 금융회사 간 대출 정보 공유와 대출금 상환 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과는 달리 주택 시세, 임대차 계약, 대출 규제 등 검증해야 할 정보가 많아 심사에는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주요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대출은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석 달 반 만에 약 1조 6천억 원의 대출 자금이 이동하면서 금리가 평균 1.5%포인트 하락해 이자 절감액은 연간 300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인하 경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 금리가 이제 저렴해진다. 이런 이제 시그널로 작동을 하면은 가계부채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정부는 대환대출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비율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대출금을 늘리기 위한 대출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내일 오후 서울 일대에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 진행됩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 등 4천여 명이 행진에 나서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미-8군 부대원 300여 명도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시가 행진이 예정된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면 통제될 예정이며 양재대로와 동작대로, 현충로와 한강대로 등이 부대 이동 시간에 맞춰 구간별로 통제됩니다. 저녁 퇴근길 무렵 수도권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이 그 밖에 서쪽 지방과 경북 곳곳에도 약하게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 밤 사이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70mm가량이 흠뻑 내리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날씨도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이번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하는 정도겠고요. 연휴 첫날인 목요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 늦은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2도, 춘천 21도로 중부지방은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또 9월의 끝자락에 들어선 만큼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15도를 밑돌아서요. 연휴 기간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